커리어 그로스를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범위가 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인턴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인턴 레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해서 도전을 꺼려한 적도 없었고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피드백도 세게 많이 받고 내 레벨에서 벗어나는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를 달려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 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역할을 나의 레벨과 나의 연차 이런 거에 맞추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블로커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버컴 할 수 있는지, 제 7년을 돌아보면 그런 바운주의가 없이 오히려 최대한 맥시멈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근배고요. 저는 지금 7년차 디자이너고 페이스북 그리고 얼리 스타트업을 지나서 지금은 시총 56조의 아틀라시안이라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라나 컨플루언스 그리고 최근에는 룸을 이제 어콰이어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을 만들고 있고요. 아틀라시안에서는 700명 정도의 디자이너 리서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IC 디렉터 레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겪었던 짧았지만 7년간의 여정을 공유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상장된 대기업의 최고 레벨로 올라가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의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였던 팁들이 만약에 있다면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공학으로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서 공대로 갔었는데 적응을 많이 못했죠. 그러면은 잘했던 것보다는 관심 있는 것들을 해보자고 도전을 해서 디자인 석사를 가게 됐고요. 사실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석사를 가는 게 제가 뭐 거기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개런티는 아니잖아요. 와이프네 부모님께서 되게 걱정도 많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한테 인사드릴 때도 이 작가에서 이제 제 컴퓨터를 펼치고 그 엄청나게 허접한 포트폴리오로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을 했고 석사를 가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갈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제 스토리를 되게 셀했던 것 같고요. 2016년도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틀란타로 넘어가서 석사 생활을 했는데 와이프가 한 달 후에 임신을 했어요. 한 명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이제 어깨를 짓눌렀죠. 거의 3-4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페이스북을 지원을 했었을 때 처음에는 얄짤없이 바로 떨어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하고 지원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프로세스를 마치고 페이스북 리크루터가 Congratulations 딱 한 순간 온몸에서 희열이 이제 오르면서 바로 문을 박차고 복도를 뛰어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사실 인턴십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첫째가 태어났어요. 그땐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아, 나는 이제 2명의 디펜던트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팀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PPT를 준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결혼도 했고 아기도 일주일 전에 태어났습니다 해가지고 아기 사진도 넣어서 나는 꼭 정직원 오퍼를 받을 거야, 저의 그 굳은 각오를 세게 던져줬던 것 같아요. 보통 인턴십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많게는 2-3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한 7개인가 8개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도 열정을 많이 보여주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옆에 있던 팀에서 이거 프로젝트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혹시 관심 있니? 이런 식으로도 오퍼가 왔었고, 중요한 거는 그걸 무작정 받진 않았어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빨리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저도 나름대로 내 3개월 동안의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는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 동시에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랑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턴십 마지막 날에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딱 들어가자마자 리크루터가 그러더라고요. GB 엄청 컨그레츄레이션 하지만 이 오퍼에 대한 디테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문장 자체가 되게 설레잖아요. 다른 인턴들보다는 주식도 2배 이상을 받았었고 평가도 제일 좋았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잘했으면 mature, 그 다음에 뭐 exceed expectation, greatly exceed expectation, 그 다음에 redefine expectation이라는 게 있는데 redefine expectation이라는 결과가 평가가 됐고요. 사실은 redefine expectation을 받는 게 회사 내에 0. 몇 %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전무후무한, 특히 디자인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받은 게 유일할 수도 있을 만큼의 평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빠른 것 같아요. 그 뜻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제일 베이스라인은 디자인을 되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원 오퍼를 받고 페이스북 Ads Experiment라는 A/B 테스팅 팀에 들어왔거든요. 되게 빨리 이터레이션하고 디자인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야 되는 그로스 퍼드에 이제 있었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30-40개의 디자인을 6개월 동안 끝냈거든요. 일을 빠르게 한다는 거는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굉장히 로지컬하게 잘 매기는 것 같고요.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은
하려면 엔지니어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데이터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위임해야 될 때는 위임도 많이 하고요. 어느 부분까지 나의 역할이 있고 그 부분까지는 최대한 많이 해결을 하되 그 후의 역할은 PM이나 엔지니어의 인풋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부분부터는 다음 프로젝트를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른 팀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실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아니라 리더십한테 그거를 레이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 둘 중에 한 명이 하든 우리가 협업을 해서 하든 클래리티를 달라.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커뮤니케이션이 프로젝트를 드라이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추가적인 실험을 할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600%라는 저희 팀에 있는 레버뉴를 증가시키게 됐고요. 600%라는 그 결과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 저는 그냥 묵묵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디렉터와 BP 분들한테 한번 발표를 해야겠다. 그걸 발표하는 엄청 큰 컨퍼런스 룸에 거의 한 30-4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되게 높으신 BP 분들이나 디렉터 분들 되게 많았고요.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고 되게 많이 칭찬해 준 것 같아요. 그때 딱 평가 시즌이 되니까 제가 매니저한테 딱 그랬어요. 내가 느낌으로는 되게 전무후무한 결과고 나는 Redefine Expectation이라는 평가를 받아야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저희 매니저가 저한테 좀 더 너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돌이켜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돌이켜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 크로스 펑셔널 파트너들한테 다 원어원을 신청을 해서 얘기를 했죠.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이 결과를 낳을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이 입 모아서 얘기한 게 GB 너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빠르게 디자인을 못했을 거고 직관력과 데이터를 통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을 거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누군가한테 이밸루에이트하고 매니저한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사실은 아닌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어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샤이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성과가 좋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매니저라는 사람이 자기를 대표해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한 5-6명, 많게는 10몇 명까지도 리포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데이투데이의 그 프로블럼의 자체에 엄청나게 가깝지만 매니저 자체로는 가깝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갭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내가 뭘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숨겨진 제가 경험했던 헐들이 있잖아요. 고민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모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서머리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보여줬죠. 그래서 그때 매니저가 좀 약간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평가 날이 딱 왔는데 매니저가 딱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요. 뭐라고 써있냐면 Redefine Expectation과 추가적으로 레벨 3에서 4로 가는 결과가 딱 적혀있는데 막 샐러리도 막 30% 증가되고 막 주식과 보너스도 막 엄청나게 많고 딱 그걸 본 순간 석사를 붙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인턴십에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해서 정직원 입사한 다음에 이 6개월 만에 또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정말로 믿기지 않았던 시리즈의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토타이핑을 멋지게 만든 분들, 개인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해내고 막 심지어 코딩까지 한 사람들을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로 생각을 해서 프로토타이핑도 열심히 연습하고 디자인도 따라해보고 막 사실은 그게 좋은 밑거름이 되긴 했어요. 저의 하드 테크니컬 스킬을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는 대기업에서 레벨 다른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지를 봤을 때는 생각이 점점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했던 디자인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많이 어필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그냥 UI, UX를 그냥 열심히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성도 있지만 자기가 실제로 디자인했던 게 이 회사에 어떤 추가 가치를 창출시켰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에 이 팀에 내 디자인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사용자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트릭을 좀 더 무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광고 매니저라는 엄청나게 레버뉴를 많이 창출하는 툴바에 A/B 테스트 버튼을 넣었거든요. 그게 저를 시니어 디자이너로 이끌었던 프로젝트인데 그 버튼 하나 넣는 게 뭐 대수야? 그 버튼 하나를 너가 디자인했다는 게 그렇게 떠들고 다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A/B 테스팅은 되게 간단한 컨셉이잖아요. 뭐 마케터들이 광고를 집행할 때 당연히 A/B 테스팅을 하고 싶겠지.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쉽게 실행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런칭함으로써 그 다른 버튼의 유세지가 떨어지거나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회사 자체의 레브뉴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팀들과 얘기를 해야 되고 VP 레벨들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탄생한 게 그 A/B 테스트 버튼인데 그 과정들을 제가 혼자 리딩을 한 거잖아요. 일개 레벨 4 디자이너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레벨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프로세스고 그 정도의 레벨의 디자인은 훨씬 더 높은 레벨의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연차 수대로 승진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젝트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주니어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노하우와 경험이 없을지언정 이 아이디어가 완전 잘못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이 그 주니어가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제가 받았던 서포트처럼 매니저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좋게 보고 함께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같이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인턴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인턴 레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해서 도전을 꺼려한 적도 없었고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피드백도 세게 많이 받고 내 레벨에서 벗어나는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를 달려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 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역할을 나의 레벨과 나의 연차 이런 거에 맞추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블로커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버컴 할 수 있는지, 해커톤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내 아이디어를 보여주던, 매니저랑 얘기를 하던, 아니면 내가 좀 더 다른 면들을 보여줘서 가능성을 보여주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7년을 돌아보면 그런 바운주의가 없이 오히려 최대한 맥시멈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태시그에는 제가 9번째 직원이자 첫 번째 디자이너로 조인을 했거든요. 저희 페이스북 전체 시애틀 오피스를 리드하시던 BJ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이고요. 지금은 100명 정도에 있는 규모의 회사에 시리즈 B인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피그마, 노션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품도 없었고 고객도 없었고 레베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거기서 저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초창기 멤버로서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는 것 자체,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저는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로고가 제가 디자인한 로고고요. 나중에 나아가서는 헤드 오브 디자인으로 6명의 브랜드 디자이너와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서포트를 했고요.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건 스태시그 디자인 시스템이었어요. 그걸 토대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말로 회사가 성장을 빨리 했고, 대표님도 이 회사에서 기여를 끼친 사람 5명을 뽑자면 너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너가 디자인했던 디자인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인지니어가 디자이너들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피처들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도 제로 투 원으로 아니면은 앰비규어스한 프로블럼을 던져주면 얘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거야, 이런 식의 피드백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스테이지에서는 내가 뭘 해내야 되고 어떤 회사에 어떤 상태에 가서도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어서 내가 대기업을 가든 다시 초창기 스타트업을 가도 내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대기업을 갔다가 완전 초창기 스타트업을 갔던 극과 극의 경험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경험이자 자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틀라시안 또한 그런 식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틀라시안에는 한 약 700명 정도의 프로덕트 디자인, UX 리서치, 컨텐트 디자이너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700명 중에 현존하는 제일 높은 직책의 디자인 레벨이고, 아틀라시안을 고민할 때도 사실은 다른 대기업들 메타나 오픈AI나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기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막 메인스트림으로 엄청나게 재밌고 신나고 트렌드 있는 회사들을 가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목적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역할이 가진 중요성을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틀라시안 자체가 25년 정도 된 회사인데 툴 자체는 되게 오래됐고 올드텍이고 그 다이노소어 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상장된 회사고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컬처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메타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실험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뉴 컬처, 뉴 피플, 뉴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메타 출신들을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나의 보이스를 내면서 디자인의 컬처도 바꾸고 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 리더들 분들과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오퍼가 왔을 때는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 스태시그에서 헤드 오브 디자인 역할을 했었고 뭐 6명의 디자이너들 매니징 했지만 스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7년 차인데 이제 저의 피어가 될 분들, 그분들의 이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봤는데 저보다 경력이 막 10년, 많게는 막 15년도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7년 차의 디자이너가 몇십 조 되는 회사에 그런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유니크한 경험이잖아요. 제가 이 레벨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인을 했어요. 제가 있는 조직은 그로스 조직인데 회사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유저 수를 증가시키고 레베뉴를 증가시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저는 대부분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회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방향, 그분의 디자인이 필요하면 제가 제일 높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다른 IC 주니어나 시니어 디자이너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회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라 온보딩 같은 거, 컨플루언스 온보딩 같은 거를 개편을 하고 있고, AI 자체가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AI를 접목시킬지 그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있고요. 거기다 디자인 오피스 아워라고 해가지고 다른 디자이너들과의 커리어의 상담도 많이 하면서 컬처 컨트리뷰션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 오르가나이제이션 자체에 임팩트를 끼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회사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조직에서 제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컨시스턴트하게 아웃풋을 내고 회사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들 또한 컬처 같은 것들도 어떻게 업레벨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바라보는 정말 잘하는 시니어 레벨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 주도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가고 그 프로젝트를 디파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니어 디자이너들이 오피스아워나 아니면 상담을 하면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지, 새로 발굴을 했는지, 아니면 너가 이 프로젝트를 받았는지.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끝까지 이끌어 나간 것 자체의 그 풀 엔드투엔드 저니가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이자 시니어 플러스 레벨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자기는 그냥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는 주니어 레벨의 디자이너도 할 수 있고 그 퀄리티가 다를지언정 저는 그게 하이 레벨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커리어 그로스를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범위가 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앰비기어스한 프로블럼 솔브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을 하고 그 새로운 기회들을 PM들과 리더십한테 피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되게 큐리어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야를 넓히면 보이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바로 받고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점을 던지고 내가 디자이너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있고 데이터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쟤는 운이 좋아서 저기까지 올라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해결해냈던 프로젝트, 새롭게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신용과 얘는 진짜로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 꼭 이뤄낼 거라는 레퓨테이션과 그런 것들이 저의 유니크한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게 프로젝트 스코프가 커진 게 제가 커리어를 성장하면서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을 처음 접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한 것도 정말 직업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정말 사랑하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에는 막 예쁜 것들 만들고 멋있게 프로토타이핑도 하고 코딩도 하면서 난 테크야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깊게 파면 팔수록, 그리고 지금 특히 레벨에서의 하는 하이 레벨 디자인 같은 걸 보면은 정말로 디자인이 회사의 방향성과 회사의 레베뉴 이런 중요한 것들을 무브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뭐 PM이나 엔지니어나 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거나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방식이 달라도 디자인이라는 것이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를 실제로 보여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걸 실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디자인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삶에도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혼자 블로그도 쓰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회사 생활도 바쁘게 살지만 제가 애가 둘인데 애 둘도 엄청나게 열심히 키우거든요. 주말에는 몰도 다니고 애들이랑 액티비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자비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제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4살인데요. 엄청 귀여워요. 엄청 보물 같은 존재인데 뭐 밤에 애들이 자면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퇴근하고 나서나 애들이 잠들 때 까지는 항상 애들한테, 가족한테 올인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애들을 보면서도 더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첫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애틋함도 있고, 이 첫째가 태어나기 직전에 직장도 없었고 되게 미래가 불분명했지, 이런 것들을 항상 되새길 수 있는 점이어서 7년이라는 생활을 진짜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엄청나게 좋은 경험들을 하고 지금부터도 엄청나게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